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세찬 교수님, 태상호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주제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힌트 드리겠습니다. 예, 복장은 소련군 복장인데 네. 우리가 아는 그 소련군의 인종 특성이 안 나오죠. 동양인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기관총인 걸로 봐서는 복제와 확인은 완전히 네. 소련군 네. 현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옷을 입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소련군의 모습은 아닌 거죠. 느낌은 약간 1, 2차 대전의 느낌이 좀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그 1차, 2차 세계대전 사이에 네. 끼어있는 사건이에요. 두 번째 힌트 넘어갈게요. 마이웨이 영화. 아, 영화 재밌게 봤죠. 저도 이거 제 대학생 때인가. 힌트가 범위가 조금 넓긴 하네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예. 사실은 이 1930년대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예. 거의 한 10년을 아우르니까 맞아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오늘 힌트 약간 어렵습니다. 그때 좀 이 영화에서 소련군 나오고 소련군이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그런 장면 생각이 나는데. 맞습니다. 이 힌트를 굉장히 줄여주셨는데 네. 이 영화에서 굉장히 큰 전투가 예. 두 번이 나오는데 그 전투 중에 한 번입니다. 세 번째 거. 주코프 장군. 너무 유명한 장군이죠. 전쟁 영웅 아니에요, 소련은? 맞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소련군 장군 중에 네. 백마를 타고 개선을 한 장군은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주코프 장군이죠. 주코프 장군이 이끌었던 전투 중에 엄청나게 또 유명한 게 있잖아요. 소련군인데 동양인의 모습이 나왔단 말이죠. 소련과 동양인 6.25. 아, 6.25는 조금 멀리 가셨고요. 네. 아니군요. 오늘 사건은 사실은 그 전인 1939년 5월부터 9월까지 외몽골 노문안에서 소련군과 일본군이 맞붙었던 노문안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39년이라고 한다면 중일 전쟁 일어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잖아요. 그럼 전체적인 이때 세계 정세를 좀 알아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오늘 노무란 전투 또는 하린강 전투라고 하는데요. 일단 일본과 소련이 싸웠기 때문에 일단 두 국가의 관계를 조금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1894년에 청일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일본이 완벽하게 이겼죠, 청나라를. 그래서 요동반도 쪽을 이제 손에 넣게 됐는데 이때 러시아가 제정 러시아죠. 러시아가 이제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서 삼국 간섭을 하게 되고 요동반도 이권을 이제 러시아가 조금 가져가게 되는 만주 지역을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 일본이 이제 러시아에 대한 상당히 그 악감정을 갖게 됐죠. 그 이제 10년 뒤에 이제 러일 전쟁이 발생하고 이때 이제 일본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복수심을 갖고 거기서 펼쳐서 러시아를 좀 패배시키죠. 예. 그래서 그 러일 전쟁을 이제 해서 이제 한반도는 일본이 좀 지배를 하고 북쪽 이제 만주 지역은 러시아가 하는 걸로 입고를 했는데 문제는 그 뒤에 10년 뒤에 다시 1917년에 러시아가 혁명이 발생하면서 이제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게 됩니다. 러시아가 혁명으로 조금 소란스러워지자 일본이 조금 이제 욕심을 내서 1918년에 한 7만 명 정도를 시베리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블라디보스토크에 파병을 해서 시베리아까지 차지하고 좀 욕심을 내죠. 소련 입장에서는 일본이 이제 만주뿐만 아니라 자기 영토까지 침몰해서 상당히 경계심을 갖고 있어서 양국 간의 관계는 상당히 좀 긴장이 돼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베리아 쪽이야 이제 허허벌판의 느낌이니까 네. 그렇지만 블라디보스토크는 그렇죠. 예. 여기는 잘못하면은 킹크랩 더 이상 먹어볼 수 없게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외몽골이 독립을 추진하게 되거든요. 네. 사실은 몽골족이라는 건 과거부터 징기스칸 잘 알고 있으니 독립된 종족이었습니다만 청나라가 이제 몽골을 석권하면서 청나라 땅이 됐었죠. 이제 중국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중화민국이 설립되면서 몽골도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독립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독립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소련도 이제 자치권을 인정해 주는데 이제 중화미국 정부에서는 봤을 때 과거에 청나라 땅을 본인들이 이어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외몽골의 독립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파병해서 네. 외몽골을 점령을 하고 자치권을 무효화시킵니다. 우리가 아는 울란바토르 수도를 점령해서 그러나 이제 외몽골에서 자치운동, 독립운동을 하겠죠. 예, 그때 수바타르라는 이제 외몽골의 이제 독립의 영웅이죠. 이 사람이 레닌을 찾아가서 우리도 자기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외몽골이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레닌이 도와줘서 소련의 적군이 같이 해서 1921년에 외몽골의 독립을 시켜주죠.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주 북부 지역과 외몽골들이 접해 있거든요. 네. 이 지역에 대한 국경선이 명확하지 않은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당연히 우리 땅이다 이렇게 보고 외몽골에서 우리가 독립했으니까 여기는 우리 땅 그래서 이 국경선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는 거에서 이 분란의 불씨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지역이 내몽골과 외몽골이었습니다. 네. 당시 그 지역 자체가 정확하게 국경선이 없다고 했잖아요. 게다가 외세 침입들이 계속 오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왕족들이 많았습니다. 왕공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귀족들인데 뭐 만약에 일본이 있다 그러면 일본에 협력하는 왕족들도 있고 그렇죠. 또 다른 외세에 협력하는 왕족들이 있었어요. 일본은 이거를 적절히 잘 이용해 먹은 겁니다. 만주의 실효 점령을 공고히 하려면은 사실은 몽골까지 차지하는 게 좋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거는 일본의 외몽골 노무난 사건이지만 네. 그 전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 내몽골에서 1936년에 일본에 협력하는 왕공 중에 한 명인 데무치크 돈로브라는 왕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 또 협력하는 왕공들을 일본이 부추겨서 사변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수동사변이라고 했는데 거창하게 시작은 했으나 중국군한테 패배를 해요. 네. 그러면서 이 항의 의식만 어떻게 보면 고취시키는 그런 사건을 만들어요. 1938년에 만주국 동남단의 장고봉에서 일소간 또 다른 국경 분쟁이 벌어집니다. 소련에서는 이 전투를 하산 전투라고 해요. 뭐 굉장히 작은 사건처럼 다루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살펴보면은 양측에서 모두 사단급 부대를 동원한 대규모 전투였고요. 노무난 사건 전에는 가장 크게 군사 충돌을 했던 사건입니다. 네. 실제로 4천여 명 이상의 전상자가 양측에서 나왔어요. 몽골이 청나라를 잇는 중국에게 우리 독립하고 싶어. 내 밥그릇 더 이상 뺏기기 싫어. 라고 했는데 일본이 저 밥그릇을 내가 뺏어 먹어야겠는데 라고 하면서 부추긴 거죠. 부추겼는데 제대로 못 도와준 거죠. 그래놓고 밥그릇을 뺏어 먹으면서 이제 내 거야 라고 할 때쯤 몽골이 소련에게 부탁을 했죠. 형님 나 독립하고 싶어요. 나 공산주의 할 거예요. 라고 했더니 소련이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일본은 몽골을 이미 실효성 있게 지배를 하려고 하는 상황. 소련은 아니야 그거 내 거야 라고 하는 상황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 지금 노무난으로 가는 과정이 돼가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 소련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알아봐야겠네요. 예, 소련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지는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권력자가 스탈린이었잖아요. 그렇죠. 스탈린은 그 어떤 다른 권력도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 그래서 피해 숙청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소련군에 숙청당하는 그 대상자들을 인민의 적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단어인 게 그냥 인민의 적이 아니라 그 소련의 인민의 적이 돼버리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다 같이 처벌을 받는 거예요. 인민재판하는 거. 그렇죠. 연좌제가 되는 건데 어느 정도였냐? 소련군 장성의 90% 그리고 고위 장교의 80%가 숙청을 당해요. 그 인원이 무려 3만 5천여 명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사실 그 적백 내전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완성시킨 게 군부인 거잖아요. 그리고서는 스탈린의 옆에 있는 군인들이 쫙 호위병처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봤더니 무서워.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장교들을 90%를 숙청시켜버린 거예요. 그렇죠. 아마도 이런 사건 그리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진행이 되면서 네. 일본 군부 특히 관동군에서는
러일 전쟁의 승리도 있고 소련군의 저렇게 숙청을 당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당연히 우리가 아. 건드려도 소련군은 크게 대항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오판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일본군이 계산에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소련군이 그런 식으로 질적 저하가 일어났지만 소련군은 스페인 내전에 참전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군대입니다. 아. 그래서 스페인 내전에서 현대적인 전장 그리고 현대적인 무기를 투입해서 운영을 해봤던 경험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본은 애써 폄하한 거죠. 아, 다른 부분을 더 크게 보고 그걸 이제 좀 얕잡아 본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만 이렇게 편취한 거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 아니에요? 자, 소련군은 지휘부가 90%가 숙청당했지만 경험 많은 실전 군인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군은 이거 내가 충분히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야욕은 있지만 내부의 구조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짚어볼 점이 본토의 일본과 관동군은 지배 구조도 좀 다르고 사상도 좀 다르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중일전쟁 발생 후에 이제 지휘 구조를 보면 일본 이제 그 대보원령이 있습니다. 그는 천황이 직접적으로 총사령관이죠.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제하고 참모본부가 있고 거기에 이제 육군과 해군이 나눠져 있고 그 어떻게 보면 그 밑에 이제 관동군이 지역 사령부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휘계통상으로는 천황이 관동군 사령관을 통제하는 게 맞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왜 그럼 관동군이 그렇게 말을 안 듣게 됐냐를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지금 이 말씀은 관동군은 현재 말을 굉장히 안 듣는 부대다. 네, 그렇죠. 우리가 관동군이 왜 그렇게 말을 안 듣게 됐냐를 보면은 원래 이제 관동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산해관 중국 알지 않습니까? 네. 네, 산해관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곳이 요동반도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러일 전쟁 이런 걸 겪으면서 거기에 관동주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관동 총독부가 설 때 그때부터 이제 관동 총독부고 관동 장관이 있고 그다음에 그 군대에 이제 철도 같은 거 일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동군이 최초로 설립됐던 것이죠. 그러나 이 당시 설립됐을 때니 관동군이라는 것은 일본도 사실 문민 우위가 있어서 민간인들이 상당히 군의 통제력이 있었습니다. 1920년까지는. 그러나 이제 2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어떤 그 민족주의가 굉장히 발전을 하게 돼요. 민족주의가 발전하면서 중국이 이제 뭐 한민족 중심으로 굉장히 더 하려고 하고 특히 만주주의는 장쭈어린 네. 한글로는 장장림이라고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군벌이 이제 일본인이 갖고 있는 이권을 많이 뺏어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안 되잖아요. 지금 1929년 대공황으로 해서 상당히 경제도 안 좋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어떤 대미 수출량이 40%가 감소해요. 네. 사실 일본은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수출을 먹고 사는 네. 나라인데 그러면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경제에 엄청난 충격이 왔을 때 네. 그럴 때 한 30% 정도 경제가 충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가 거의 망한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40%라고 한다면 그렇죠. 일본은 거의 망한 수준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일본의 경공업 중국 기업이 거의 40에서 50%가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를 뭔가 활로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네. 이때 찾았던 것이 이제 당시 만주에 일본이 한 23만 명 정도 상당히 거주하고 있었는데 만주의 통치권까지 넘겨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민족주의가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거주민도 많다 보니까 군이 어떤 역할이 좀 더 등대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커지게 되는데 20년대에 보면 이제 관동 장관이 어떤 그 연회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서 관동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대단한 관동군 사령관은 탁자에서 저 끝에 있었다는 거예요. 장교들이랑. 중앙에도 오지도 못한 상황이었는데 2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관동군 사령이 갑자기 급부상하게 되죠. 왜냐면 군에 의존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군부가 점점 올라가게 되고 이 군부 자체적으로도 1931년 우리가 만주사변, 네. 그 만철 철도에 사실은 일본군 특수부대를 특공부대를 침투시켜서 이거 중국군이 너희가 했다면서 대거 만주 지역을 석권하는 만주를 고스란히 일본에게 넘기면서 이게 엄청난 성과가 전투 한 번도 없이 그 넓은 만주를 석권했기 때문에 관동군이 이제 의기양양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또 만주국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의 마지막 황제가 푸이, 이 푸이를
만주국의 수장으로 이제 괴뢰 정권을 내세우고 앞잡이를 세워가지고 만주를 다스리게 되면서 그때부터 군정이 이제 군정 정치를 하게 되면서 관동군이 완전히 좌우지우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만주라는 지역이 일본의 크기에 거의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본토보다 영토가. 클걸요, 아마.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천황이 이제는 이 만주의 관동군 사령관을 정말 통제는 하고 있지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네. 발전하게 된 거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 그 노몬한 할인골 이게 어떤 지역인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노모난이라고 하고요. 소련 쪽에서는 할인골이라고 합니다. 왜 뭔가를 많이 할인해줘서 하는 거리. 우리 말이 아니라 다른 그 지역의 말인 거죠. 그렇죠. 예. 발음이 몽골 사람들이 약간 할인도 아니고 카린이라고 해요. 카린, 카린. KH 발. 그렇죠. 그 징기스칸, 그렇습니다. 징기스칸이라고 하거든요. 카린,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저희가 카린. 징기스칸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 몽골 분들은 그거 발음 아니라고. 맞아요. 징기스칸, 예, 예, 한 예. 이렇게 하거든요. 예. 할인골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몽골 발음은 따라도 못하겠어요. 잘 따라하시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 가래 나올 때. 할인. 징기스칸. 예, 일단은 접경 지역이라는 것을 제외하면은 전략적이거나 아니면은 뭐 경제적인 가치가 그다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전투가 벌어질 그다지 이유가 없는데 문제는 접경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측 간, 그러니까 만주국과 그리고 이 외몽골 간에 주장하는 국경선이 달랐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또 근거는 근거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만주국의 주장을 먼저 살펴보면 하라강 선을 국경이라고 주장을 했고 네. 그 근거로는 1906년에 만들어진 제정 러시아의 지도를 그 근거로 뒀어요. 반면에 외몽골에서는 하라강을 자국 내의 하천이고 하라강에서 20km 혹은 15km가 떨어져 있는 부분, 서쪽으로 더 떨어져 있는 부분이 국경선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 주장의 근거는 1734년 청가 맺은 조약이 바로 그 근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몽골이 외몽골과 내몽골로 나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만주의 약간의 바로 왼쪽 북서쪽이 내몽골이고 네. 그 내몽골이 이제 중국이 일부 차지하고 일본이 좀 차지하고 있었고요. 네. 그 만주 지역에 상당히 더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면 거기에 왼쪽으로 외몽골이 고비 사막으로 해서 펼쳐져 있고 네. 그 위쪽은 이제 소련이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아까 지도에 보시다시피 이제 오른쪽이 만주국이잖아요. 실제로 일본이 이제 괴뢰 만주국을 세워서 통치하고 있다고 한번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북쪽이 말씀드린 소련, 네. 시베리아 철도가 이렇게 다 네. 간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좌측이 외몽골, 네. 그 다음에 내몽골은 또 밑에가 있습니다. 네. 아래쪽에 있고 우리가 알고 노모난이라는 곳이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노모난이 그 빨간 선을 보시면 위쪽부터 북쪽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동남쪽으로 흐르는 강이 우리가 아는 하라강이에요. 네. 그 하라강인데 만주국은 그 강이 국경선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외몽골 입장에서는 사실은 물 주변에 초원지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에도 물을 먹일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 외몽골 지역 그 하라강의 서쪽은 약간 언덕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밑쪽에 하천이 흐르는 오른쪽 지역이 초원지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몽골 입장에서 말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그 하라강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하라강에 한 20km까지 나가야지 말들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강 동쪽으로 해서 20km까지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외몽골. 그리고 그 노모나는 하라강에서 약 16km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래서 전적지답사가 중요한 게요. 그렇죠. 사실은 일본이나 소련 입장에서는 저 국경지대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그렇죠. 몽골 입장에서는 네. 노모난 저 지역과 저 카라강이 네. 너무나도 중요한 지역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 국경은 몽골은 지켜야만 하는데 네. 만주국의 위치와 저 하라강 국경이 몽골로서는 너무나도 눈에 가시 지역이네요. 그렇죠. 예.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별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소련과 있고 또 외몽이 거기까지 굳이 전쟁을 일으킬 필요 없기 때문에 네. 일본 중앙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전혀 않았던 그렇죠. 거죠. 예. 근데 관동군 입장에선 저 괘씸한 몽골이 그렇죠. 소련하고 붙어서 네. 지금 우리 만주 우리 힘의 원천인 만주를 압박해 네. 저 본때를 보여주려면 몽골을 코를 눌러주려면 저기를 딱 압박하면 몽골 입장에서는
저 지역 뺏기면 우리 저기 지역에서 유목민들 다 지금 강 없어서 말라 죽게 생겼네. 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관동군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뭐 러일전 이후로 진 전투가 없잖아요. 예, 전투기 때문에 굉장히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자신감이 많았다 그럴까? 예, 좀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 보는 거를 모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국경선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쟤들이 우리 국경선을 넘어와 말 한마디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초등학생들 그 지옥에 넘어오면 자르는 그렇죠. 그런 네, 느낌이네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강경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소련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자꾸 이 관동군이 하는 것이 결국은 소련을 본격적으로 침략할 수도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초전에 좀 뭔가를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서로 달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 사실 만주를 일본이 야욕을 부렸을 때도 그렇지만 네, 억지로 사건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이 선 넘어오면 다 내 거야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진 관동군이 네. 뭔가 계기를 만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게 만소 국경 분쟁 처리 요강입니다. 그러니까 만주와 소련의 국경 분쟁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처리 요강이라고 그래서 어떤 방침을 일본군 관동군이 스스로 만든 것이죠. 이게 관동군 사령관이 당시 우에다 켄키치 대장이었는데 1939년 4월에 이 만소 국경 분쟁 처리 요강을 내야 부대에 하달을 하게 됩니다. 예. 이걸 작사하게 된 사람은 관동군 제1과 작전참모 스지 마사도부 소장대, 지금 개국은 소령입니다. 스지 참모가 기한하게 됐는데 이 스지 참모는 그 32년에 1차 상하이 사변에도 참가를 했었고 36년부터 관동군에 근무를 했고 그래서 상당히 관동과 만주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었다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육군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거의 천재적인 인물로 이제 하고 있었고 이 관동군 사령관 그 사전에 이제 근무한 경험도 있어서 약간의 친밀감도 있었다 해서 전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상급자가 하급자의 그 신뢰를 굉장히 받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좀 적극적이고 또 내부의 발언력도 이제 아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셌습니다. 그래서 네. 이 사람이 작사한 게 상당히 많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시면은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 월경 자기들이 정하는 국경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아무튼 어쨌거나 관동군이 정한 성은 하라강이지 않습니까? 그 자꾸 이제 그 외몽골군 주로 이제 기병이죠. 기병들이 자꾸 넘어온단 말이죠.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지침을 하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건 이제 월경, 국경선을 넘다 월경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월경하는 적군을 급습하고 섬멸하기 위해서라면 일시적으로 국경을 넘어선 것도 허락을 한다. 그러니까 에아부다의 자율권을 상당히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냥 뭐 전쟁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네. 그 정확하게 어떤 우리도 지금 남북 간에 대치를 하고 있으면 어떤 분쟁이 있으면 그 지침이 있고 상대방의 총을 쏘는 것과 국경선을 넘어가는 것은 상당히 다른 문제죠. 얘기죠. 그렇기 완전 때문에 다르네요. 어느 정도 상대방이 총을 쐈을 때 나도 쏜다는 것은 어떤 교정 규칙에 네. 그렇죠. 허용되는 거지만 대응 세력과 예, 넘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분쟁이 확대될 위험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관동군 사령부에서 이런 지침을 에아부대에 하달하게 됨으로써 분쟁의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구사단 예를 들어 뭐 중대장급이신 거죠? 그 구사단 몇 중대장 월북 교전 가능한 것을 허가한다.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우. 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이 호전적인 지침이죠. 예. 하급 부대 이제 단독 행동을 허가한 것은 과도한 위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분쟁을 굉장히 일으킬 것이 많았는데 이 우에다 켄키치 대장이 이것을 승인합니다. 성적으로 승인을 해서 1939년 4월 25일 날 이 만소 국경 분쟁 처리 요강을 관동군 작전 명령으로 에아부대에 하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쟁하겠다는 소리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작전 지침을 하달하면서 물론 중앙에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중앙에 이제 일본 중앙에 보고를 했는데 일본 중앙군이 봤을 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그마한 충돌이 있을 경우에 조금의 자율권을 보장해 주는 거라서 더 이상 그에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일본 중앙에서 그래서 관동군에서도 이거는 중앙에서 승인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근데 이게 그 켄키치 대장이 이거에 동의했다는 게 4월 25일이라고 하셨잖아요. 동해 명령을 하달한 예, 거죠. 하달한 게. 네, 그렇죠. 근데 전투가 실제 일어난 게 5월 중순쯤 아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게 진짜 뭐 우발적이라는 게 아니라는 계획적인 거죠. 이미 들어갈 건데 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떨어졌다, 가자. 네. 아,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일본군은 뭐 소규모 그때는 그 주둔 그쪽 그 하라강 근처 외 몽골군 기병 사단 정도만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그 정도는 우리가 뭐 간단히 제압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스지 참모 관동군 사령부가 생각했던 것은 이 분쟁이 초기에 조금 뭐 소대 중대 다규로 발생했을 때 강력하게 제압해야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1931년) 만주 사변을 일으킨 일본은 한반도를 넘어 만주까지 야욕을 펼치며 팽창에 나선다. 만주 지역 대부분을 석권한 일본은 외몽골의 접경지인 노무난까지 관동군을 진격시킨다. 하지만 외몽골의 영향력을 펼치던 소련이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긴장감이 커진다. 설상가상으로 관동군이 예하부대에 과도한 작전 권한까지 부여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 근데 이제 네, 들어온 군을, 국경을 넘어온 군을 제압하는 것 정도는 네, 네.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네, 네. 국경을 넘어 그렇죠. 그 기지를 급습한다는 그렇죠. 네. 이건 전쟁의 의미잖아요. 그게 이제 앞으로 전개되면서 상당히 이제 어. 분란의 소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기자님? 예, 말씀하신 상황이 그대로 전개가 됩니다. 1939년 5월 1일 날 외몽골군 기병 수십 기가 하라강을 건너서 노문안으로 들어와요. 한 15km 들어옵니다. 그 이유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 풀매길라. 맞습니다. 예. 그냥 파릇파릇한 목초를 좀 먹이겠다 이러고 들어오는 거죠. 다른 숨은 뜻은 없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 보여요. 예. 그런데 일단은 들어오니까 만주군 입장에서는 격퇴를 시킬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내쫓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안 왔으면 문제가 안 터졌을 텐데 다시 이번에는 더 많은 기마병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5월 12일 날 외몽골군 6기병사단이 60기 정도의 기마병을 네. 다시 그 해당 지역으로 진출을 시켜요. 그래서 일본군과 교전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노문안 접경 지역은 몽골군과 외몽골군이 기병 순찰대를 가끔씩 보내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네. 그런데 관동군에서 명령도 떨어졌겠다. 이제는 들어오면은 반격을 하는데 그냥 반격이 아니라 넘어가서 월경에서 어느 정도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 거죠. 네. 게다가 11일부터 12일 날까지 벌어졌던 교전은 이전의 교전보다 훨씬 규모가 컸어요. 그러면서 불씨가 점점 살아나게 됩니다. 자, 잘 됐다라는 생각을 23사단이 하게 되죠. 만주군은 이를 국경 침입으로 간주를 해서 네. 군사 작전을 통해서 적을 경멸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병력들을 보내게 되는데 만주 기병을 포함해서 일본군 보병 2개 중대 규모를 수색대로 보내요. 외몽골군은 국경 경비대가 그 해당 지역에 주둔해 있었고요. 소련군은 당시에는 400에서 5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동군이 출동을 하니까 당연히 소련군에서는 항공전력이 출동을 했죠. 즉 경비행기가 정찰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소련군 항공전력이 뜨니까 당연히 일본군도 항공전력이 뜨죠. 그러면서 공중전이 벌어져요. 오. 그날부터 이제 서로 간에 이 항공기가 교전이 시작이 되는데 더 큰 사건은 어떤 거냐? 일본군 항공기가 몽골군 진지를 공격을 합니다. 즉 병력이 넘어가도 이거는 이제는 전쟁이야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병력 정도가 아니라 군의 전투기 폭격기가 넘어가가지고 기지에다가 폭격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아까 이 승인받은 급은 부대 운영급이 소자급이었잖아요. 네. 그럼 중대급인 거잖아요. 아니요. 그 이제 작전 명령을 이제 관동군 사령부에서 각 사단급에 이제 지시를 하게 된 거죠. 사단급 작전을 허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외화 부대에 그걸 허용을 해준 거죠.
여기 사단장 임의로 그걸 결정할 수 그러니까 있는 항공 것이죠. 폭격까지 가능하게 된 그렇죠. 거죠. 예. 사실은 항공 폭격이 관동군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지 일본 그렇죠. 도쿄의 대본령 차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사건이 전개되면서 대본령도 계속 지침을 하달하게 됩니다. 네.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건데. 네. 그래서 5월 21일 날 23 보병 사단장이 64연대에게 공격을 명령을 합니다. 네. 그래서 1만 연합군의 2,000명 정도의 병력이 이제 동원이 돼요. 수색대를 원래 작전 계획은 수색대를 북쪽으로 진출을 시켜서 남하하면서 외몽골군의 배후를 차단을 하고 이후에 중앙의 64연대와 협조해서 포위 선멸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관동군 참모장 명의로 이 명령을 재거 요청이 들어와요. 네. 관동군에서 보기에도 약간 좀 이건 너무하다. 완전 포위선멸인데요. 네, 기마병 몇 명 넘어왔는데 이 작전을 이런 식으로 해서 몇천 명이 넘어가서 월경해 가지고 작전하는 건 좀 지나치지 네. 않냐. 근데 23 사단장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냥 하라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느냐. 네. 이미 사단장 명의 명령이 하달이 됐는데 지금 이 순간에 명령을 바꾸면 부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강행하겠다. 내 말이 우스워? 이런 뜻이네요. 그거보다는 약간 이런 뉘앙스 같아요. 우리 단위 부대, 해당 부대에서 그래도 제일 잘 알지 않겠냐. 그리고 준비가 안 됐고 기습이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으니 우리한테 좀 맡겨라. 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하극상적인 면도 없진 않죠. 자, 일본군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까 소련군도 당연히 대비를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련 몽골군, 즉 방어군의 총 전력은 병력이 1,400여 명 정도 되고 장갑차가 39량, 자주포가 3문, 포병 전력으로는 야포가 14문, 그리고 대전차포가 6문 정도 동원이 됩니다. 현재 전력으로만 보면은 뭐 포위선멸하는 일본군이 압도적인 것 같다가 소련군의 지원 부대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또 달라지는데요. 왜냐면 포병 전력이 워낙 압도적인데요. 네. 그 전투가 일어났던 지역이 현재 보시면 폴스텐강이라고 표시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 약간 북쪽에 보면 이렇게 구릉지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면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사실은 약간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로 이제 기병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재까지는 몽골군이 그쪽으로 이제 진출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군이 생각할 때 하라강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동군은 자기들이 하라강까지인데 뭐 이건 풀먹이로 온 게 아니고 아예 넘어왔으니까 이건 몰아내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네. 24단장이. 예. 근데 5월 27일 날 이제 64연대와 수색대가 이제 진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소련군이 압도적인 포병 사격으로 이 64연대를 진격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64연대가 포격을 받고 진출을 못하고 저지당하고 있는데 수색대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색대가 어느 순간에 애몽골군 2개 기병연대에 포위당하게 되는 그렇게 거예요. 되겠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수색대는 거의 전멸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군 관동군은 더 이상 진출을 포병이 너무 무섭게 사격을 하니까 더 이상 진출을 못하고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이수환단이 더 이상 안 되니까 철수해라 해서 요게 이제 1차 일본에서는 1차 노무란 전투라고 해서 종료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세가 올랐던 관동군이 기마병 몇 명쯤이야라고 생각했는데 소련군의 어마어마한 폭격에 깜짝 놀란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뭐 지상 전투에서는 뭐 이렇게 외몽골과 소련군이 이겼지만 항공 전투에서는 일본군이 좀 우세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대규모의 항공기가 소련이 증원되기 전이었고 비슷한 전력면에서 일본군 조종사들이 좀 실력이 월등했어요. 그래서 항공 전투에서는 공중 전투에서는 일본군이 우세했었다. 그냥 워낙 지상군이 뭐 며칠 만에 선멸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항공 본격적인 공중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전투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전투가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소련군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사실은 소련군이 없다가 확 이 몽골 지역에 나타난 건 아닙니다. 예, 애초에 1936년에 소련 외몽골 상호 원조 의정서에 따라서 몽골의 저격 보병 여단 1개 사단, 전차 4개 여단, 전투기 1개 여단이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소련은 사실은 이때까지만 해도 몽골에 그냥 병력들을 주둔시키자라는 생각만 있었지 노무난 지역에서 대규모 교전이 발생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전투가 이렇게 숨가쁘게 진행이 되니까
아차 싶은 거죠. 네. 그러면서 아니 도대체 이 지역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싸워야 돼? 그런데 상대가 일본이잖아요. 그러면 소련도 물러설 곳이 없는 겁니다. 안 되겠다. 우리도 에이스를 출동시키자. 그렇게 해서 1939년에 우리가 잘 아는 게오르그 주코프 장군이 그쪽 지역의 사령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소련군이 갑자기 확충이 뭐 병력 면에서도 모든 장비 면에서도 확충이 되죠. 뭐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그냥 소련의 스탈린 다음 2인자 처음부터 끝까지 2인자 그러면 주코프죠. 뭐 군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위기를 다 넘긴 인물인데요. 좀 입지전적인 장군이니까 잠깐 소개를 네. 시켜드리자면 1896년 12월에 빈농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네.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자 병사로 이제 징집이 됐는데 신병훈련소에서 너무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병부사관학교로 보냅니다. 그래서 입교를 해서 졸업을 하고 전쟁에서 무공을 세워서 무공훈장을 받게 되죠. 혁명이 또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러시아 제국이 해체가 되니까 군인이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잠시 고향으로 돌아가 있다가 다시 붉은 군대의 부사관으로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내전에서 또 많은 전공을 세워요. 그 과정에서 정치 장교의 눈에 또 띕니다. 그러니까 정말 뛰어난 재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간부 학교에 보내게 되는데 대부분 간부 학교에 가도 그때 당시에는 떨어지는 경우가 수다했대요. 근데 우수한 성적으로 또 간부 학교를 잘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사관 학교를 잘 맞춰서 장교를 임명을 합니다. 계속 전공을 세우다가 30대에 기병 여단장까지 계속 진급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수청이 벌어지면서 위에 있던 사단장들, 군단장들이 다 없어지게 되죠. 예. 그러니까 대리를 달고 다음날 출근했더니 과장, 부장, 전무가 다 해임돼가지고 하고 갑자기 진급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또 그 전에는 여단장이었는데 여단장도 계속 진급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갑자기 회사에 출근했더니 위에 분들이 싹 다 사라져서 대표가 위에 있는데 대표님만 계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여단장에서 심지어 대수청에서 살아남았다는 그 이유로 상장으로 바로 진급이 돼요. 그래서 벨로루스 군강부의 사령관이 됩니다. 이 사령관이 된 뒤에 그 다음에 큰 사건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노문한 전투예요. 사실 이 대단한 사람을 배치했다라는 건 소련도 여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주코프가 배치됐다는 건 병력도 만만치 않게 동원이 됐겠죠? 네. 그 전에 이제 니콜라이 페클로크라는 이제 장군이 이제 지휘를 했다가 이 1차 전투 때 상당히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봤을 때는 일본군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다. 대규모 전투를 예상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코프 장군을 그쪽 사령관을 대체를 했죠. 대체하고 이제 주코프 하면서 군단 사령부가 사실은 그 울란바토르에 있었어요. 근데 상당히 거리가 멀잖아요. 이제 이 군단 사령부를 아예 그쪽 그 하라강 근처로 옮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탐sak으로 옮겼다가 나중에는 하라강 바로 서쪽 근처까지 옮겨서 전투를 상당히 근접해서 잘 지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6월부터 이제 소련군이 시베리아 철도를 위해서 막대한 양의 이제 군수품, 장비를 이제 그 운송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포병 탄약이 한 1,800톤, 항공 탄약 6,500톤, 기름이 15,000톤, 식량 4,000톤, 석탄 7,000톤, 기타 자재 4,000톤 등을 움직이는데 이게 좀 상상이 안 가시잖아요. 네. 자, 운송 차량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이걸 움직이는데 차량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면 트럭이 3,500대. 그다음에 위조 차량이 1,400대가 필요해요. 어마어마한 차량이잖아요. 이 지역의 전투는 단기전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대규모 장기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군요. 그렇죠. 일단 이제 스탈린한테 보고하기 전에 주코퍼가 와서 봤을 때 그렇게 판단을 했고, 당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전이 한 1개 사단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래서 뭐 장갑차에단 전차 1개 정도 됐는데, 주코퍼 봤을 때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부의 소련 중앙에 적어도 보병사단은 3개 사단 정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전차여단도 한 토탈 2개 전차 여단, 그다음에 장갑차 여단도 한 3개 정도, 그다음 기타 포병, 이거를 요청을 하고 소련 중앙부에서 바로 승인을 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바로 올 수는 없고 상당한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일단 장비들이 먼저 와요. 그래서 일단
뭐 항공기, 탱크 이런 것들이 먼저 오고 나중에 이제 보병사단이 전개되고 탱크 같은 경우는 한 100여 대 있었는데 6월 말쯤 되면 500여 대로 증가가 돼요. 그리고 항공기도 처음에 좀 당했잖아요. 네. 일본군한테. 그러다 보니까 한 100여 대 있었는데 이게 1000대까지. 어쨌든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관동군은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일본의 관동군도 사실은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예. 정보도 모으고 뭐 항공 정찰도 했기 때문에 병력들도 증강되고 장비들도 증강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근데 결론은 약간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적이 병력과 장비를 증강시키면 우리도 병력과 장비를 증강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일본군에서 특히 23사단에선 어떤 의향의 의견을 냈냐 하면은 자꾸 적진의 병력과 장비가 보강이 되고 있으니 지금 빨리 공격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준비되기 전에요. 예. 그러니까 더 증강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공격을 하자라는 의견을 관동군 사령부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일본 관동군 사령부에서 이 의견이 갈렸을 때 딱 판단이 서야 되잖아요. 네. 관동군 내부에서 어떤 판단을 했냐면 소련이 노문안에서 대규모 병력을 운영하기는 힘들 것이다. 아니 벌써 대규모 병력들이 내려와서 지금 저러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었고요. 근거 없이 그냥 얘기하는 거죠. 정찰도 됐고 사실은 정보가 보고가 됐다고 하는데 네. 좀 애써 무시한 감이 없지 않아요. 안 못 봤어 이렇게. 자신들이 유리한 쪽 그리고 자신들의 판단에 유리한 정보만 한 거죠. 취한 거죠. 그리고 소련군이 노문안까지 오려면 철도역에서 75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시 일본의 운송수단 기준인 이 우마차나 마차로는 이건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련군은 당시에도 굉장히 기계화돼 있는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트럭을 이용하고 차량을 이용해서 보급품을 운송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소련이 하라강 직결 병력은 외몽골군과 소련군의 일부일 것이다. 그러니까 즉 몽골에 주둔해 있던 소련군의 일부 병력이 전개된 거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이 월경한 적이 있다면 일본군이 공지, 양면, 기동을 통해서 충분히 섬멸이 가능하다라는 게 관동군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 하에 작전 방침이 정해지는데 제7사단을 중심으로 보병 9개 대대, 화포 76문, 전차 2개 대대, 고사포 1개 연대, 공병 3개 중대, 차량 400대, 항공기 약 180대를 동원해서 작전을 한다. 이런 방침이 정해집니다. 즉 일본군은 소련군 전력을 과소평가해도 너무 과소평가를 한 거죠. 축구프가 들어오면서 소련은 계속해서 전력을 증강하고 있고요. 전력이 증강되는 것을 보면서 관동군은 아니야 못 봤어 라고 하면서 애써 외면하면서도 전쟁을 준비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후의 사건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네, 이 상황을 보시면 지도에 보시면 이제 아까 홀스타강 위쪽으로 그쪽이 지금은 어느 쪽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쪽은? 현재는 몽골군이 찾아가는 그렇죠. 느낌이네요. 그 격퇴돼서 24년 네. 일부 연대가 격퇴돼서 홀스타강 바로 이쪽에 외몽골과 소련군이 아예 그 하라강에 교량을 설치해서 대규모로 계속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말들은 배가 많이 부르겠네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3사단이 보기에 굉장히 좀 더 위협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군 관동군 사령부의 작전 아까 방침을 세우는데 사실 그 밑에 쪽은 23사단 관할구역이었고 네. 7사단이 조금 더 소련과 가까운 7사단이 북쪽에 있었어요. 근데 관동군 사령부에서는 정예 7사단은 전통인 정예사단이었고 23사단은 생겨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경험이 적었기 때문에 7사단을 아예 투입을 해서 7사단을 북쪽에서부터 하라강을 도하해서 넘어서 소련군과 몽골군을 격파하고 그다음에 23사단이 다시 또 같이 협조를 해서 그쪽 넘어와 있는 하라강 동안 넘어와 있는 소련군 내용을 완전히 경멸시키자 이런 작전 방침을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게 관동군 이제 최초에 이제 그 관동군 사령부의 작전과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관동군 사령관이 우리나라 사령관이 생각해 봤을 때 7사단과 23사단이 밑에서 방을 하고 있는데 7사단을 교체한다면
23, 사단장 체면이 말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명령을 예하부대에 하다라면 내가 23사단이면 나는 할복자결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7사단 투입하지 말고 23사단만 투입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그 대신 병력 한 4개 대대 정도만 좀 더 보강을 시켜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지침을 내리게 됩니다. 정말 딱 그 당시 일본 장교다운 생각을 했네요. 근데 이제 관동부 사령부에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23사단으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제 소련군은 한 1개 사단 정도 규모가 상당히 적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좀 더 과대평가 사단 1개 사단 1개 사단 해도 여전히 일본군이 더 많다고 네. 생각한 거예요. 또 항공기도 좀 우수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하냐면 23사단에서 추가적으로 더 투입하는 것은 닭 잡는데 소 잡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 잡는 칼로 닭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파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아주 오만한 생각을 본인들이 가져서 칼이라고 생각하군요. 본인들이 닭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난 것은 만약에 관동군이 공격을 했는데 소련하고 예몽골군이 무서워서 빨리 퇴하가면 어떡하지? 전공을 못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런 걱정까지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칼에는 뇌가 없죠. 그렇죠. 예.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 전쟁사를 많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싸워보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큰 거울을 바라봤는데 닭 한 마리가 있고요. 칼을 든 사람이 있습니다. 닭 한 마리가 맛있게 생겼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닭일 수도 있거든요. 과연 관동군과 소련군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두 부대의 전투는 과연 어떤 결과가 펼쳐질까요? 다음 이야기. 1930년대 일본이 만주 사변을 일으키면서 영토 야욕을 노골화하자 소련은 외몽골로 병력을 보낸다. 마침내 일본 관동군의 선제 공격으로 제1차 노모난 전투가 발발하면서 소련은 주력 부대를 전진 배치한다. 특히 주코프가 지휘하는 소련군은 강력한 포병 화력과 전차를 앞세워 관동군을 호위 섬멸할 작전을 계획하게 되는데 일본군이 눈치채지 못하게 전력을 이동시킨 소련군. 주코프가 구상한 필승 작전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노무난 전투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